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직원의 대규모 횡령으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번에는 좀 다른 이유에서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장되어 있던 회사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일은 가끔 있는 일이긴 한데, 상장 폐지가 되면 그 이후에는 그 회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은 상장 폐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고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장중에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 중인 반도체를 미국 정부가 앞으로 더 강하게 규제할 거라는 보도 때문이었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펀드 수익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이게 실제 수익률과 전혀 다른 수치를 공시하고 있어서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뉴스 오늘 자세하게 정리해 보죠. 6월 29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경제 뉴스들만큼은 뽀송뽀송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손에 잡히는 경제 박사훈 작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제 뉴스 건조기. 네. 김현우 소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소식. 네.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연금 자산에 담고 있는 펀드들의 수익률이 어떤지를 볼 수 있겠죠? 개별적으로 그렇게 펀드 하나하나 나오진 않고, 뭐 A라는 상품 가입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쌓여 있다, 뭐 요거하고 국민연금 어느 정도다,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연금은 가입을 할 수 있는 곳이 뭐 개별 금융회사도 있고, 또 회사에서 가입시켜주는 퇴직연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불편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한눈에 보여드리겠다 해가지고 만든 사이트가 이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만든 이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곳인데, 그럼 들어가면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개인은? 일단 개인이 조회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 상품들, 이걸 한눈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연금액이 대략 나오고요. 그다음 뭐 퇴직연금도 어느 정도 쌓여 있으니까 요건 이제 얼마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퇴직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해야 되고, 다른 연금 상품들도 현재 적립액이 얼마다, 잔고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정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연금 상품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저축 펀드나 퇴직연금 안에 담을 수 있는 펀드 상품들의 각각의 해당 수익률들, 뭐 현황들, 수수료들, 이런 것들을 그냥 조회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참고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가입을 하셔라라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공시되는 수익률이 실제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DC 상품 내에서 고를 수 있는 그 펀드들의 각각 개별 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는데, 그 펀드의 수익률을 보니까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 아래로 내려간 펀드가 14개나 돼요. 가장 수익률이 낮은 건 베트남 펀드인데 마이너스 261%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됐다는 건 원금을 다 까먹었다는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이 났다는 뜻인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죠? 펀드에서는 사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파생 상품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게 그럼 실제로 이렇게 마이너스냐라고 봤을 때,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펀드 담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똑같은 펀드를 검색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베트남 펀드 마이너스 261로 표기되어 있다던. 네. 최근 1년간의 누적 수익률은 약 8%고요. 마이너스 8%. 2년간의 수익률은 오히려 플러스 4.5%입니다. 그러니까 딱 작년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률은 알 수 없지만 마이너스 261%라는 수치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조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뭔가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길래 이런 표기가 나온 겁니까? 이게 특별한 이 계산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 구간의 수익률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로 독자적인 그 수익률 계산 방식을 쓰다 보니까 왜곡이 생긴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일단 일반적인 펀드 수익률을 나타내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의 수익률을 조회를 해보게 되면 그 수익률을 보여주는 방식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과거 기간별로
어느 정도의 원금 대비 어느 정도의 돈이 쌓여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이걸 조회를 한다면 예. 각각 지금으로부터 1개월 전, 3개월 전, 1년 전 이때 펀드에 있던 원금이 현재 얼마가 됐는지 1개월 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이 됐다. 그럼 수익률은 1개월 수익률은 10%. 뭐 1년 전에는 100만 원인데 지금 20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플러스 100%가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이게 직관적이고 단순하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게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기에는 좀 제한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일본 펀드가 있고 지금 뭐 중국 펀드가 있다. 요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교를 하면 네. 일본 펀드의 수익률은 최근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일본 펀드가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이렇게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판단하기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똑같은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하더라도 그 펀드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건 수익을 잘 내고 못 내고 할 수가 있는데 과거로부터 쭉 꾸준하게 매달 수익을 잘 내왔느냐 안 내왔느냐는 이걸 보고는 이 수익률을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여간 최근 것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모든 펀드의 수익률은 맞습니다. 최근에 본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나오는데 한 달, 석 달, 1년 요 정도만 주로 알 수 있다. 네, 뭐 예. 3년, 5년까지도 조회가 되는데 이게 그걸 꾸준히 잘해왔는지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였는지 이 연금 포털에서는 분기 단위, 연 단위 수익률을 공시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분기, 연 단위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먼저 월 평균 수익률을 낸 다음에 그걸로 분기와 연으로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월 평균 수익률 곱하기 3 하면 분기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곱하기 12 하면은 연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엉뚱한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그럼 최근에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0%가 됐던 펀드가 있다면 네. 12달 동안 연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20 곱하기 12.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월 그거예요? 평균 수익률을 따로 내기 때문에. 근데 그 월 수익률을 내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통장의 잔고를 봤더니 지난달에는 월 말에 100만 원이었던 게 이번 달 월 말에는 150만 원이 돼 있다. 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수익률이 50%인 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고 나간 돈, 입출금 내역을 봤더니 이번 달에 100만 원이 들어왔다가 5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100만 원이 있던 거에서 사실 뭐가 수익이 난 게 아니라 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군요. 예, 입금 50만 원이 돼가지고 15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한 달 동안의 순유의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는 거죠. 네. 순유의액 대비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 자 이번 달 1일에 돈이 100만 원 들어왔다가 말일에 9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순수하게 들어온 유의액은 1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이번 달 원금은 10만 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일에 들어온 100만 원이 말일에 빠져나가기 전인 그 30일 동안에 수익이 잘 나가지고 110만 원이 됐어요. 요 상황에서 이제 90만 원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 대비해서는 10만 원의 수익이 생겼으니까 원래 10%의 수익률로 잡혀야 되는데 90만 원이 빠져나가면서 원금은 10만 원이 됐고 수익도 1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수익률 100%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달 단위 수익을 내고 이걸 분기 단위 연 단위로 내다 보니까 그 달에 순유입액이 많거나 아니면 순유출액이 많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펀드를 좀 선택을 하셔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놨는데 예. 사실상 이 펀드의 수익률을 보고 펀드를 선택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근데 이게 2020년부터 이렇게 써왔는데 지금이야 이건 발견된 걸 보면 다행히도 사람들이 별로 이건 참고를 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펀드 수익률이라는 걸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다는 뜻이네요. 네. 근데 다른 곳에서는 쓰지 않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 초에 10,000원 있었던 펀드에 네. 100만 원이 갑자기 들어왔다가 월 말에 나가면 네. 그럼 월 말에도 10,000원밖에 안 남는 건데 맞습니다. 그 100만 원이 한 달 동안 잠시 들어와 있어서 거기서 예를 들면 그 100만 원으로 10,000원의 수익이 올랐다면 네. 100만 원이 빠져나가도 월말 되면 2만 원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 펀드의 수익률이 한 달 동안 2배가 됐네? 그렇게 계산이 되는 라고 거죠.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작년 12월에는 수익 잘 났나? 재작년 10월에는 수익 잘 냈나? 뭐 작년 1분기에는 수익 잘 냈나? 그걸 알겠어요.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왕 펀드 수익률 말씀 주신 김에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펀드를 고를 때 뭘 보고 고릅니까? 사실상 그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수익률로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펀드와 중국 펀드를 비교할 때 수익률 가지고 놓으면 어떤 게 더 좋은 펀드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똑같은 유형의 펀드, 즉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코스피 시장에 투자한다는 펀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뭐 1개월, 3개월, 6개월, 3년 다 비교를 해봤더니 A라는 펀드가 B라는 펀드보다 수익률 면에서는 월등하더라. 라고 한다면 미래엔 어떨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똑같은 시장 상황에서 A 펀드가 운용을 좀 잘했다라고 참고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더 좋은 펀드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글쎄요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펀드 선택도 묻지마 투자 운이 많이 따른다고 알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 나한테 잘해주는 파트너가 평생 좋은 파트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네, 그거 말고는 구별할 방법이 없으니 그렇죠. 다른 우리는 사람에 그냥 비해서 잘해줬다. 우리는 그걸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매우 위험하다 그 말이죠. 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오래 살고 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펀드도 그렇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박 작가님이 갖고 오신 소식도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미국 네. 정부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반도체를 네. 이제 요즘 이게 없으면 뭐 암호화폐 채굴도 안 되고 인공지능 돌리는 것도 안 되고 그런다는 그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수출 규제를 더 강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작년 8월인가에 그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막았는데 뭘 더 막겠냐는 거냐면 일단 작년에 왜 막았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가 챗 GPT 같은 생성형 AI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반도체가 또 인공위성 촬영 이미지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뭐 정보당국이 감청한 채팅, 이메일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군사용 첨단 기술에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니 중국군이 GPU 반도체를 사용할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수출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막았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미국 정부가 막았던 건 엔비디아가 만드는 고성능의 최신 칩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니까 엔비디아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최신 제품에 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수출 규제 기준을 넘지 않는 저성능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했던 겁니다. 예. 당시에 미국 정부가 만든 수출 규제 기준이라는 게 뭐라면 예를 들면 칩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600GB를 넘으면 수출을 규제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초당 600GB를 전송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전송 속도가 그것보다 느리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초당 400GB를 전송하는 반도체를 새로 만들고 그걸 중국에 수출을 했던 겁니다. 아, 중국 수출용 약간 품질 떨어지는 걸 따로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수출 규제에 대한 고육책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워낙 반도체 업계의 큰 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포기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엔비디아 매출의 20%를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속도가 떨어지는 걸 중국은 왜 굳이 가져다 쓰느냐? 고성능 칩 하나 꽂을 자리에다가 저성능 칩 3개를 꽂아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돼요? 됩니다. 속도가 좀 안 나와서 그렇지 어쨌든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그럼 겁니다. 미국 정부가 기준 만들 때 잘못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어. 당시에는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럼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예. 이 저성능 칩까지도 수출을 규제하겠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온 겁니다. 미국이 왜 그런지는 알고 계속 중국한테 좋은 기술 안 주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팔아야 먹고 사는 기업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일 텐데.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오름세였잖아요. 근데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어제 1.8% 정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장중에 네. 한 3% 이상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마침 어제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다 올랐는데 엔비디아만 이렇게 뚝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외신 보도 중에 눈에 띄는 게 이런 겁니다. 미국 정부가 작년에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 수출을 막았지만 지금 중국 전자제품 도매 시장에 가보면 최신 반도체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물량이 많지 않아서 판매 가격보다 2배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비공식적인 경로로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가 중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이 된 거죠. 그렇겠죠. 그거야 뭐 제가 쓰려고 샀다가 네, 중국에 무슨 중고 나라에 가면 더 비싸게 팔린대라고 하면 그렇죠. 나 이거 안 만들고 거기다 그냥 갖다 팔겠다는 상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예지만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거 못하게 막고 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일본 제품이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는 게 얼마 전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역시 얼마든지 만들려면 또 우회 통로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 판매하는 분들이나 이익을 보지 엔비디아한테 큰 이익이 될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이제 미국 정부가 그것도 이제 알아냈다. 네, 알겠습니다. 서은영 기자님, 네.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하는 회사가 작년에 한때 유명했었는데 직원이 회사에 있던 회사 돈 수천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한동안 거래 정지도 되고 또 하필이면 그 거래 정지되는 동안 다른 주가는 많이 내리는 바람에 맞습니다. 거래 정지가 네. 오히려 주주들에게는 도움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네. 돌았던 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자진해서 상장 폐지하고 주식시장 떠나기로 했어요? 네, 곡절 끝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여정을 거쳐서 최근 3년 사이 이제 벌어졌던 일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가 끝에 이제 지난 1월에 제가 한번 이 뉴스 소개해드렸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회사가 많은 곡절을 겪으니까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 경영권 제대로 안 하면은 내가 이제 경영 개입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는데 이럴 때 이제 최대 주주가 나서서 이제 우호적인 사모펀드 두 곳을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구원투수로 등장을 하면서 당시 인수 조건으로 자진 상장 폐지를 내걸었는데 네. 그 절차를 지금 이제 밟고 있는 거고요. 지난 1월까지 이제 이거 선언하고 나서 지금 이제 상반기 내내 공개 매수 절차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공개 매수 가격이 19만 원이었거든요. 주당. 네, 근데 이게 뭐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이게 사모펀드가 창업주 보유 주식을 인수할 때 쳐주는 가격과 똑같은 게 좀 특이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최대주주 주식 사들일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주가보다는 훨씬 많이 주고 사가죠. 그런데 일반 주주한테도 같은 값을 쳐준 거는 국내선 좀 전례를 찾아보기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 덕분인지 이제 공개 매수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유가증권 시장 경우에는 이제 자진 상장 폐지 조건으로 최소 95% 지분 공개 매수해야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규정이 좀 모호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90% 이상 확보해야 자진 상폐 요건 갖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훌쩍 넘겨서 96.1%의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이 유가증권 시장 규정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지킨 거고 좀 상당히 이제 숫자상으로는 뭐 무리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이제 자진 상폐 사례가 드문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든 뭐 코스닥 시장이든 매년 뭐 많은 막 한 10건 가까이씩도 자진 상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비싼 값에 저희가 다 사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사라질게요. 네. 그거라는 거죠. 주주들은 그럼 네. 뭐 약간 섭섭하지만 좋겠네요. 그래도 비싼 가격에 사간다고 하니. 비싼 가격에 사가면 좋죠. 그러니까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자진 상폐에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네. 전에 그 언제도 거래된 적이 없었던 비싼 가격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아주 좋은 가격, 모든 주주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에 이제 공개 매수가 진행되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자진 상폐제도 오늘 한번 좀 살펴볼까 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 주식시장에 잘 있다가 네. 심지어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게 뭐 꿈이라는 기업들도 있을 네, 만큼 맞아요. 주식시장은 장외보다는 이게 좋다고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굳이 곡절 끝에 열심히 올라가서 맞아요. 자진해서 나오는 이유가 보통은 왜 그래요? 보통은 이제 이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사례가 아주 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보통 상장 폐지라고 하면 다들 아주 부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적자든 뭐 자본 잠식이든 횡령이든 이 회사의 외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을 만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뭐 관리 종목 지정되고 상폐 수순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네. 회사에 무슨 문제 생긴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진 상장 폐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펀드들이 만약에 이제 이 상장사를 인수를 하면요, 단기간에 이제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뭐 기업을 좀 쪼개서 팔기도 하고 어떤 다른 기업이랑 붙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소액주주들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면 아무래도 좀 절차상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또 잡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증시를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 말고도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벤처 파트너스, 루트로닉 같은 회사들이 지금 자진 상폐 추진 중인데 다 공통점이 최근에 M&A로 주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주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장 실익이 없어서 자진 상폐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 초에 유럽은행인 로스차일드, 뭐 아주 수백 년 된 유럽은행이죠. 여기가 이제 우리 상장 폐지할 거야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필요도 없이 자금력이 아주 좋은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상장 상태를 유지하려면 배당도 해야 되고 주가도 신경 써야 되고 주주 가치 높여야 되고 뭐 이런데 행정 비용도 많이 들고 규제 준수 비용도 많이 든다. 그리고 또 회사가 단기 이익 추구하는 주주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증시 떠날래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상장을 했을 때 우리가 별로 얻는 것이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별로 이익이 없어. 이러면 이렇게 떠나는 기업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내 주식이 상장 폐지된다고 공시가 나요. 네.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생각에 의해서 자진해서 주식시장을 떠난다고 하면 네. 그 사주겠다고 하는 공개 매수 가격이 내 맘에 들면 모르겠는데 네.
내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네. 들면 전고점이 40만 원이었는데 주가가 많이 흘러내려서 지금 20만 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25만 원에 다 사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40만 원에 샀으면 손해잖아요. 하여튼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드는 요인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제 기존 주주가 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이제 상장 폐지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은 결국엔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상. 일단 이제 공개 매수 과정에서 응하지 않는 걸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실제로 이제 공개 매수 실패로 자진 상장 폐지 불발되는 경우가 아주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 주주는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그리고 또 이미 이제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된 다음에도 이 공개 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시 주총을 열어서 그때도 우리 이제 상장 폐지 신청 들어갈 건데 뭐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이 의견을 묻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준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제 공개 매수가 끝나서 임시 주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공개 매수로 이제 대부분 이제 90% 이상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 임시 주총을 여는 건데 그럼 사실 뭐 10%도 안 되는 주주들이 반대를 해봐야 별로 의견이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이 공개 매수가 이미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게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상장 폐지를 막을 방법은 딱히 주주 입장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개 매수 방식으로 이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만약에 상장사가 다른 상장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우리 이제 이 회사를 그냥 자진 상폐 시키는 게 낫겠어. 그래서 100% 우리 자회사로 편입할 거야.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증시에서 퇴장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절차를 만약에 진행할 때는 이 두 회사의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자진 상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A라는 회사가 B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A 회사랑 B 회사 주식 가치를 비교를 해서 이제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B 회사는 증시에서 퇴장할 거니까 B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한테 이 비율만큼 A 회사 주식 줄게요. 근데 어차피 상장회사 주식이니까. 네, 대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B 회사 주식은 우리 주세요라고 해서 교환을 하는 거, 맞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도 역시 이제 아주 이제 잘 책정이 돼 있어서 주주들이 만족할 수준이면 뭐 다행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제 가격으로 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도 뭐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이 상패에 반대하니까 저는 이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겁니다. 근데 그럴 거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거예요. 라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상패를 막는 건 아니고 상패에 나는 반대하니까 내 주식 사가세요라고 하는 거여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상패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 주식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으면 공개 매수 가격은 마음에 안 들고 공개 매수 같은 경우에는 버텨야죠. 최대한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더 싸게 팔리는 경우는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러면 갑자기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 진행을 했던 공개 매수가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보통은 이제 이게 이 자진 상패도 7.8기 뭐 거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재도전하면 그때는 알겠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내밀어야죠. 그 얘기는 자세하게 한번 좀 들어보죠 나중에. 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